한다는데 2%.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평론을 거부하겠습니다. 저거를 나오신다면서 저거를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하면은 저의 평론가로서의 명성에 상당히 좀 흠집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패스하겠습니다. 좀 싫어도 좀 해. 이게 제작진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는 게 어떤 평론가의 의무지. 싫다고 안 한다고? 또 오세훈 필리핀 가사 관리사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각 세우려고 김문수 장관이. 제가 의무랑 평론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김문수 대망론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대망론이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확장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극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테면은 뭐 중도를 포섭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거고, 김문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는 확실해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장내 차기 지도자로 김문수가 이름이 계속 오르는데 갤럽은 심지어 오세훈보다 높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나 뭐 강경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동훈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홍준표도 싫고 그러면서 김문수가 야 제일 난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제발. 뭘 부인해.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건 너무 아니 저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경보수를 중심으로 그때는 항상 누군가를 이제 따르는 그게 지도자가 있었거든. 자기가 따라야 되는 지도자가 있었거든. 그게 한때는 황교안이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동훈한테도 잠깐 강경보수 쪽에서도 희망을 가져봤지만은 쟤는 윤석열이나 들이받는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제 아예 딱지가 붙어가지고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력을 미쳐요. 이 사람이 대선에 직행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손을 잡느냐 그 포션이 항상 보수에는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 만만하게 봐. 무시해. 왜 그래요? 김문수 장관 안 된다 치고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어때요? 가능성은 있겠죠. 네. 워낙 그분들 권력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고 본인 의지도 강하고 또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지율을 한 2자리 숫자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 돼. 그게 당면 과제예요. 그래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계속 뭐 4, 5% 내외 이러면은 경쟁력이 없나? 팬덤층이 없나? 그냥 뭐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뒤처질 수가 있어서 빨리 2자리 숫자 사고를 쳐서라도 2자리 숫자를 확보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기계양대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치려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형물 만든다고 대신에 국기계양대 대신에 6.25 조형물을 왜 나는 광화문에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보수층에는 어필하는 거니까 저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국민으로서는 반대하지만은 전략가로라고 하면은 그런 거 빨리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 오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증인 채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뭐 김건희 여사도 채택했다, 뭐 명태균 씨도 채택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얘기 좀 깊이 있게 오늘 김준일 평론가하고 윤형중 대표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실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한다고 지난주에 강정수 박사가 짚어드렸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그것도 지금 우리 시간으로 11시 딱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요거 실시간으로 강정수 박사가 오늘 해설해 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정책이 경제다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감에 뭐 김건희 여사도 증인 신청했다고 그러고 뭐 이 명태균 씨, 뉴진스까지 증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요 얘기 이제 오늘 깊이 있게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국감 얘기하면 약간 짜증 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들. 그래서 우리 신나는 얘기 먼저. 우리나라 경사가 생겼잖아요. 네. 노벨 문학상 네.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아마 한 7시 좀 넘어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한강 와 이렇게 한 거야 카톡을. 그래서 한강에 무슨 뭐 사고 났나 나는 처음에 생각도 못해 진짜로. 한강 범람 이런 건 줄 뭐 한강에 사고 났나 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와 이러고 있어서 이게 한강에 무슨 대형 사고 났나 막 걱정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형 사고급인 건 맞아요. 대형 사고죠. 뭐 국가적 경사인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다 진짜. 그러네. 근데 뭐 생각 못한 게 우리만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생각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저도 이제 뭐 봤는데 아예 이름이 없어요 한강은. 한강 작가는 아예 이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배당률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숫자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덜 먹는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베팅을 하면 아예 이름이 없다는 거는 완전 예상 밖이다. 노벨 문학상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번째라고 그러는데 중국 여성 작가가 받을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성지 기사라고 이렇게 회자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사가 매일경제신문이 그 한강 작가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바로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가 무려 한 보름 전에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그 기자분이 굉장히 세심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하는데요. 거기 질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마 이런 질문이 썩 그렇게 마뜩찮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머지않아 10년 내로 스웨덴에서 작가님에게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내로? 네. 그럼 언제 인터뷰한 건데? 그게 이제 보름 전에 인터뷰를 보름 전에 10년 내는 맞네요. 네. 아무튼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했고 와. 인터뷰가 발행된 딱 시점에 한강 작가님이 굉장히 자세한 인터뷰가 그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트 쳤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그 한강 작가님 발언들이 굉장히 그 문학에 대한 본인의 애정과 심지어 그 인터뷰 당시에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의 리스트까지 이렇게. 그래요? 해주면서. 그거 진짜 궁금하다. 저는 그 한림원, 스웨덴 한림원 노벨 이 문학상 주는 그 주최에서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대표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천한 책이 있더라고. 본인이 추천하는 본인의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딱 하나를 맞습니다. 찍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제주도에 애정이 좀 각별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주도 4.3 예, 제주 4.3을 다룬 소설이고요. 한강 작가님의 또 주요 그 필모그래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필모그래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작가의 이제 그래피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역사의 그런 이제 아픔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교훈과 어떤 사실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이제 응시하면서 거기에 담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처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작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라는 우리가 5.18 사건을 다룬 이제 대표작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신작이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고 그 작품을 쓰는데 무려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정책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더니 문학 애호가세요? 정말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근데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이분이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문제됐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한민국의 이제 국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일단은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야지 오스카상도 타고 노벨상도 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야 인증.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장동혁 장동혁인가? 맞죠? 황동혁.
황동혁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때로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성명 같은 거 발표하면은 거기에 회원들 다 블랙리스트 넣어버리고 굉장히 내가 보기엔 무성의하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핀셋처럼 해야 되는데 하라는 거를 제가 권유한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로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도 블랙리스트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정부에서 상당히 찍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신 블랙리스트는 없는데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새 주가가 상종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나 만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고소고발을 고소고발을 저는 얼굴이 잘생겨서 뜨는 거지 뭐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문체부 1차관이 이제 용호성 차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7월에 임명된 당시에 문화연대하고 작가회의 등 10개 단체가 성명을 냈는데 용 차관은 2014년에 청와대 파견근무, 박근혜 정부 때 파견근무 해가지고 이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등 이거를 주도한 인물이다. 근데 사법 처리는 이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 작가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소관부서는 문체부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에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던 사람이 차관으로 있고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나라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차관이. 그러면은 그때 블랙리스트 넣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한강 작가가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읽었는데 이거 2014년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 진짜 찌릿찌릿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이 누구셨는지 참. 현재 교육감이십니다. 현재 최근의 일이에요. 유해 도서를 지정한 것은. 네. 현재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경사는 경사대로 우리의 국격이 여기까지 뻗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기회에 이게 출판 시장이 또 단비 같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회에 정말 특히 한강 작가님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한국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자기 지금 김혜란 작가에 뭐 읽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접하기를 또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님도 작가이시죠? 네, 소설가 한승원.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 유명하신 분. 그렇죠. 자, 기뻐하면서 그래도 또 짚을 건 짚어봐야 되니까 국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국감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뭐 명태균 씨도 소환하겠다. 그리고 뭐 뉴진스의 한이는 직접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 뭐 구글, 뭐 이 코리아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 뭐 배민도 들어가 있고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사안들을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전문가들께서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부터 이게 굉장히 사실 그 막후에 여러 정치들이 작동을 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여당과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어느 수준으로 다뤄진다, 또 그 사람이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야가 이제 특히 간사들,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내가 넣고 싶은 명단 그리고 저쪽이 넣고 싶은 명단을 서로 많이 마지막에 주고받기를 합니다. 주고받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협상용으로 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넣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증인 채택이 밀리는 이유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채택을 여나 쪽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지막까지 좀 어떤 식의 채택이 이루어지는지 또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뭐 인사들,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한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제시 링가드,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까지도 막 증인으로 부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그런 화제성인 것 같고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이제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데요. 피터 얀 반데비트라는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대표
또 이제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발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아주 뭐 그 솔직한 얘기를 해서 인상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배민이 해왔던 행태들 그리고 최근에 좀 바뀌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봐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국감에서 증인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수사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그 피의자 있고 참고인 있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뭐 피의자는 아니죠. 명확하게 할 거는 피의자는 아니고 수사선상에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뭐 불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민주당이 투표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증인들 이렇게 신청하려고 했다가 뭐 불발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동행명령서 이제 발부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강제로 오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7일 이전에 출석하는 날 7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출석 명령서가 그러니까 가야지만은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7일이 아니라 6일, 5일, 4일 이때 전달된 거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 지금 뭐 화면도 나가지만은 명태균 씨 오늘 CBS 아침 인터뷰가 나왔는데 동행명령장 나왔는데 본인은 낚시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뭐 걔들이 뭐 하든 말든 나는 낚시하러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국회 권위가 좀 무시된 거죠, 사실 이게. 예. 아니 그렇게 조롱을 당할 거면 차라리 부르지 않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증인에 대해서 무조건 부르는 것보다는 그 증인의 설득 과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약간 어르기도 하고 약간 일종의 협박도 하고 너 계속 그러다가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대놓고 조롱한 나 낚시 갔다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어쨌든 지금은 안 나올 건데 저거를 고발을 할지 여부를 15일에 결정을 한답니다. 국회에서. 예. 지금 그래서 그 전에 출석 여부를 할지. 근데 뭐 저분은 지금 국회 지금 동행명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깜빵 갈지 모르시는 분이라서 저분은 뭐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국회에서 증인의 또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거부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걸 우리가 좀 최근에 아니라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좀 배우기도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선서를 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에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국회에서의 발언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그래도 선서를 하면은 확실히 법률적인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요거를 이제 악용해서 요걸 법을 잘하는 분들이 악용해서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예전에 뭐 김용판 뭐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도 선서를 아예 안 해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평소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참고인들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국감 때 하는 이 국정감사라는 행위 안에서의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련된 법률은요, 다 적용이 되고요. 증인 선서는 다 적용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청문회인데, 청문회는 크게 이제 조사 청문회, 입법 청문회, 이사 청문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입법 청문회라는 거는 그냥 명문의 규정일 뿐이지 안 해왔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제 몇 번 열렸던 겁니다. 그동안 조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만 열다가. 그리고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요 추석
즈음해가지고 3주 동안 벼락치기로 막 몰아치는 형태의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요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국정감사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이라는 건 몰아서 이렇게 3주 동안 몰아가지고 사실 이 국정감사가 한 10월쯤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자체가 9월에 열리는데 많은 입법에 대한 일정이 정기국회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 11월은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정감사를 또 몰아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자체가 국정감사로 올인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 피감기관들이 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언론이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제 이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내년에 보면은 또 그대로야.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18개 상임위에서 너무 많은 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보도자료 하나만 내겠어요? 계속 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리려고. 몇천 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김건희 특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국감, 김건희 국감 특감이래. 김건희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자. 1년에 그냥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상시적으로 하자. 그리고 아니면은 위원회별로 월을 지정을 하자. 이를테면 뭐 5월에는 뭐 3개 위원회, 뭐 6월에는 뭐 몇 개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좀 많은 정보들이 국민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안 고쳐져요. 자, 그거는 꼭 고치도록 해주시고요. 두 분이 그러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상임위별로 월 지정하자. 너무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 핑퐁핑퐁 하면서 너무 여러 좋은 이슈를 아이디어. 제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묻히지 않게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분의 이야기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네. 딜리버리 히어로. 저는 배달의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 예.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개식용 금지법하고 외국 빅테크와 관련된 이번에 이제 과방위 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할게요. 개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이죠? 아니 김건희법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가 김건희법인지 뭐가 모르겠... 김건희법인지 모르겠으나 원조 김건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발의했고요. 네. 심지어는 국힘은 농해수위에 그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단독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국힘이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 근데 이름은 김건희법이야.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이 손잡고 만든 법 이렇게 되는 건가? 되게 좌우 합작의 아주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배민 먼저 살펴볼까요? 배달에 많이들 쓰시는데 무슨 네. 이슈가 있나요? 정말 배달의 민족의 문제가 상당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국내에 지금 독과점과 거의 다름없는 업체죠.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0% 이상, 거의 60% 이상으로 늘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최근에 수수료율을 6.8%에서 9.8% 3%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예, 수수료율만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또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가게 배달이라는 메뉴와 배민 배달이라는 메뉴가 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게 배달은 이제 가게에서 알아서 이제 배달을 하는 형태고 수수료도 제한되고 뭐 그 배민에 주는 수수료나 이런 건 제한되고 그런 형태인데 배민 배달은 이제 배민의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하고 이제 배달비 수수료 다 이제 배민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메뉴 구성을 바꿔서 가게 배달의 메뉴는 정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배민 배달은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가게 배달을 하려면은 가게 업주들이 막 프로모션이나 막 할인 정책도 마음대로 못하게 그런 제한들을 많이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민이 지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배민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인 것이고요. 그리고 배민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배민이 작년에 독일 기업이거든요. EU에서 독과점 금지로 과징금을 한 4천억 원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을 지금 이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작년에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이 발생한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6천억 원. 예.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6천억 원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99%거든요. 상장도 안 돼 있는 회사이고 99%의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80%가 넘는 배당 성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500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EU에서 독과점 금지로 과징금 맞은 거를 한국에서 배당으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과징금을 받은 이유가 독과점 행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독점 기업이면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에 지적받아온 행태들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피터 얀 반데비트 대표가 이제 국감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튀려는 그런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튀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여기서 어떤 따옴표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주의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표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발언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여태까지 해온 행위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마침 그래도 이 국감을 의식하고 최근에 비판을 의식해서 당근책을 조금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에게 아까 그 가게 배달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모션을 제한하거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약간의 당근책을 내놓는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국감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EU 같으면 독과점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과징금을 4천억 원 내세요라고 EU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국감 이슈가 되는 건가요?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배민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사실 정치권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공정이나 뭐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관심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6천억 원 벌어서 거의 5천억 원은 배당해서 외국에 있는 본사에 송금하고 그 송금된 돈으로 EU에 과징금 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정부는.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이익을 벌어갈 만한 상황인 거냐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 주장하고 하는 거는 지금의 한국의 경제상이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예외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경제 주체들보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연체율, 뭐 대출, 뭐 금액이라든지 뭐 다중채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가장 사상 최악의 지표를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그 와중에 그들을 상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꼭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바로 보세요? 잡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저기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 금액이 배달의 민족 그때 우한 형제들이잖아. 그 4조 7천억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그때도 기사가 나왔던 게 이거 이제 분명히 본전 뽑으려면은 수수료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과점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어쨌든 맵을 써보신 분들, 저는 자도 배달자 안 시켜 먹지만 써보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 제일 혜택도 많고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카카오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것도 그런 이유고, 예를 들면은 카카오 택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요번에 공정위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그 너희 그 경쟁사들 데이터 안 주면은 우리가 너희 콜 배제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좀 공정위한테 때려 맞았지만, 어쨌든 독과점적이고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불공정 행위가 있거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얘네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를 막기 어렵고, 가장 우리나라의 삽질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수수료 낮추는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배달앱 만들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나왔는데 그 많던 지자체 배달앱도 어디 갔나? 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돈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쓸데없이 우리가 뭔가 해볼게 하다가 다 망했다. 근데 사실은 독점 서비스가 편하긴 편해요, 말씀대로. 근데 문제는 독점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요. 이 온라인 시대의 독과점을 뭐 직접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독과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독과점으로 비롯된 불공정 행위들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쿠팡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색된 결과들을 조작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점에 수수료율을 이렇게까지 인상한다?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선 그래도 된다. 예. 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공이다. 까르푸 대형마트가 그 우리나라가 노동자들 공이다. 탄압할 때 프랑스에서는 안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그럽니까 했을 때 여기서도 그래도 되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중에 시간 따로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음 이슈로 한번 아까 지적하신 이슈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맥락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넷플릭스 뭐 이 얘기죠. 상생협의체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거를 구글과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여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왔어요. 왜 구글은 한국에 망 사용료 안 내냐, 막 질타하니까 미국에 접속료 내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도 뭐 있고, 한국 매출 8,233억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세는 고작 36억밖에 안 냈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몇 년째 계속 듣는 것 같은데. 예, 저 얘기? 유튜브 넷플릭스는 한국이 호구냐, 한국 요금 1.5배 올리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 국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글 코리아 사장이 국감장에서 웃었다고 엄청나게 이제 질타받고 막 이런 거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년째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국감마다요? 국감마다. 매년 국감마다 이제 뭐 이제 과방이나 이쪽에 정보통신 쪽 하면은 저 사람들은 연례 행사로 나와요. 그냥 매년 10월 달에 저는 뭐 구글 코리아 사장이든 뭐 누구든 하니까 이런데 빅테크의 한국 지사 이런 본부 사장들은 그냥 저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욕 한번 먹고요. 몇 번 희죽희죽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1년 동안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의원들은 호통도 치고 뭐 기사도 나오고 약간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사람들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가 또 1년 되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10년째 뭐 하냐 그러면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해결할 수는 없고 행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도 이제 통상 마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입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통상 마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해야 되지만은 이건 그냥 관습화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야, 그 애들 뭐 구글 얼마나 삥 뜯어가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또 떼고 되고.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글로벌 규제와 이제 스탠다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뭐 디지털세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법인을 지금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출을 그만큼 안 내는 이유가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어요. 아시아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가 법인세가 낮으니까 거기에서 다 지금 세금 내고 있으니까 우리 못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 번 거를 막 상표 사용료 이런 명목으로 다 주죠. 비용 처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옛날에 공장이 돌아가던 데는 거기에 한국의 법인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런 빅테크 기업은 아무데나 둬도 본사나 지사를 아무데나 둬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의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도 디지털세라고 그 매출은 그 나라의 세금을 낸다 이런 거를 입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를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은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라 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이제 이름이 뭐 법 이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굉장히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관심 많은 주제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세금은 그 나라에서 좀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거의 14,9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네, 이게 물론 이게 해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국내에서 매출을 잡는 거는 국세청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내역들은 다 잡히거든요. 아마 구글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내는 금액들 거의 다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 과세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 삼아서 그 제도들을 만들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글로벌 협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다. 저도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하여튼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건 어쨌든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복잡한 듣고 보니 문제이긴 외국하고의 쉽지 관계를 않아요. 잘 네. 풀어내야 되는 문제. 투자자 국가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잘못했다가는
근데 유럽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빅테크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주로 규제를 하고 우리는 이거 세금을 다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너무 친미적이야. 이런 거는 사실은 굳이 친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기업들이 또 해외 진출도 하잖아요. 그 망 사용료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워낙 돈을 안 내고 배짱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야, 망 사용료 낼 거면 우리는 그냥 서버 우리 여기다 따로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하고 서로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하고도 이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사용료 문제가. 그러니까 통신사가 이제 망사업자가 이거는 이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콘텐츠 기업들은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를 다 포함해서 얘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가 같은 입장이겠죠. 같은 입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근데 같은 아니고 넷플릭스, 구글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데요. 훨씬 망 비중은? 비중은 높은데. 망비중이 예전에는 네이버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역전돼가지고 역전이 됐구나.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엔 더 올라가긴 했어. 어쨌든 뭐 그런 막 있어서 이거 조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아무것도 사실상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슈 얘기하고 게시용 금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게시용 종식법이네. 예. 뭐 이름은 이제 정확한 이름은 게시용 금지법이 아니라 뭐였죠? 이름이 뭐야? 하여간 그런 거 있습니다. 김건희법. 김건희법. 뭐 길어요. 하여간 개의 제목이 식용 먹지 말자.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뭐 그래서 게시용 종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주먹구구식 그리고 즉흥적인 이런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욕을 먹어야 돼요. 천하람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3,6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잡혔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예타를 했다. 무조건 이건 김건희 이름만 붙으면 예타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먼저 질의를 면제. 예타 면제. 예.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게 정말 돈이 잘 쓰일 건지를 미리 스크리닝하는 그 프로세스를 예. 면제해줬다. 뭐 이제 기재부에서는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냥 했으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게 이름이 김건희법이 붙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타 면제가 됐단 말이야. 그게 사업이 몇백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지. 300억이면. 300억인가 500억인가. 300억인가 500억인가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개가 뭐 정부 추산으로 46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한 마리당 23년 뒤에 폐업을 하면은 정부는 개 한 마리당 20만 원에 이게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당장 폐업을 하면은 60만 원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그래서 개 한 마리당 그러면은 46만 6천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60만 원씩 곱하면은 당장 2,796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근데 내년 예산은 560억밖에 안 잡아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먹국 뭘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도 개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뭐 예산을 깎았겠지.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개 때문에 돈을 써야 되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건데 지금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고 문제는 자 개를 그러면은 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개 키우던 농장주들이 그러면 정부가 가져와 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계속 보호소에 두면서 자연사하게 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든지 다 도살하든지. 이게 그런데 1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잡으면은요. 한 마리당 네. 개 사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료값도 들고 뭐. 46만 마리면요. 1년에 2,700억이 들어요. 개 사료비로. 1년에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개 지금 키우는 사람들은 돈 빨리 줘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돈을 받으면 그 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그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방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계속 키우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2천 몇백억이 아니 1년에 2,700억이니까 10년이면 2조 7천억이 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개를 정부에 맡기는 대신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보상금으로 주는 돈이 2,700억이 있고, 그리고 걔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이지 않고 있으면은 다 한꺼번에 46만 마리를 죽일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거를 키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개 사료 한 달에 5만 원, 한 마리당 5만 원씩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46만 마리를 한꺼번에 다 가진 않겠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1년에 2,700억씩 얘들이 수명이 10년이면은 2조 7천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사오는데 몇 천억 들고 어. 또 그게 키우는데 몇 천억 들고. 그러니까 사오는데 2,700억 그리고 매년 키우는데 유지하는데 2,700억인데 그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 46만 마리를 키울 공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얘들을 다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도축을 하고 어디에 묻을 것이며 이런 계획이 정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도축한다는 거는. 살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그 예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관점에서 보면은 얘를 얘를 그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식용을 하여튼 개고기 먹지 말자고 결정을 할 거였으면 그거 차차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몇 년에 게 걸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딱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때에 다 뿌리 뽑아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든 뒤에 어떻게 되든 그런 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무슨 10년 계획 이런 게 없고 야 내년부터 2,000명 뽑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걔도 심지어 걔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고기 개식용으로 하지 말자. 그 좀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동물권도 보호하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했던 얘기가 대량 도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대량 도살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사양 산업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매년 3천억씩 한 10년 정도 3조 원 이제 투입하게 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그렇게 대량 도축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마 그 후과를 크게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김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해법은 있을까요? 아니, 천하람 의원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도 해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재부에. 그런데 계획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획은 있느냐. 그래서 아예 정부가 매입할 돈이 없어요. 지금. 예산 잡힌 거 보면 50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기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장기화.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취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점차를 줄여 나가야죠. 이거 어떻게 단순간에 이렇게 딱 없애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도 60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탈 개식용도 뭐 한 60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60년까지는 좀 그렇고 최소한 10년지 되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몇 년 안에 이거 다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최소한 몇 년 계획 잡았으면 어쨌든 자연사하는 개도 있고 뭐 차차 줄어들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네. 짚고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꼭 다루고 싶은 이슈인데 네, 가계대출. 지금 가계대출 너무 난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 일단 최근에 논란은 이복형 금감원장, 윤석열 본인이 굉장히 측근이라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금감원장 되게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웬만해서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사과를 했냐면 작년 한 초 정도에 KBS에 출연해가지고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 이후에 이제 이게 일종의 뭐 구두개입 이렇게처럼 돼서 그 시중은행이 창구에서 대출을 이제 억제고 조이고 이러면서 갑자기 대출 절벽이 발생하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혼란을 야기해서 이제 죄송하다라는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따지고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금감원이 계속 그 대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대출 규제를 원래 6월에 시행키로 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2달 연기하면서 그 집값을 막 부추기고 대출 오히려 받아가라는 사인을 주면서 또 대출이 좀 규모가 많은데 은행들이 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연초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막 이런 거 뭐 40조씩 풀고 막 이런 여러 엇박자 전략을 해왔는데 왔다 갔다 한 거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게 약간 뱀이랑 비슷한 건데요.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겁니다. 대출 금리를 근데 그냥 한 번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려 제가 요즘 기사를 찾아보니까 22차례나 올렸다 그래요.
예. 특히 가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들을 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그 이복현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웬 뒷북이냐. 이게 금융에 대해서 너무 그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검사 출신 금감원장. 네, 그래서 22차례나 올렸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고 또 현장에서 혼란 야기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요 얘기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제 시중 금융사들이 한창 금리 상승기에 실적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실적 잔치 기사가 덜 나옵니다. 왜 덜 나오냐면은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어요. 워낙 실적 잔치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직원들에게 보너스 파티를 막 엄청나게 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뭘 하고 있냐면요. 주주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하고요. 막 이러면서 주주들 배당을 늘리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4대 금융사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만 빼고는 우리금융 한 1.5배 올랐고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주식시장을 개미털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금융사들은 아까 이제 배민처럼 자영업 털기, 이게 자영업들이 연체율 엄청 심각하고 서민 금융 털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사들의 주주들만 그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금감원이 좀 제대로 감독해도 부족한 판에 이복현 원장이 너무 본인이 좀 튀는 발언들을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고 최근에 그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 도대체 금융시장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해요. 저는 제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니까 컨트롤 타워 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금융감독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갖는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병환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혼란을 자초한 이복현 원장이 좀 책임을 안타깝다. 지고 좀 자숙하면서 좀 원래 컨트롤 타워대로 잘 운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분이 금감원장 될 때 아니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었던 분이죠. 대혼란이에요. 근데 진짜 지금 뭐 그 계획이 있잖아요. 집을 산다는 건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평생 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 몇 월 달에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계속 있다. 오늘 이제 내렸는데 있는데 은행 주담대는 막 4%에서 6%, 8% 막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아무리 금리 이자 많이 쳐줘도 안 빌려준다는 시기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완전히. 그게 이복현 원장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거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그 대출을 안 해주고. 아예 대출 안 해줘 버리더라고. 정말 무정부 상태라고요. 정부를 빨리 세웁시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무정부 상태면은 빨리 정권을 새로 만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죠. 실세가 전면으로 나서든지. 실세. 예, 아니 뭐 명태균이나 김건희 이런 분들이 아예 대놓고 나서서 국정을 제대로 해보든지. 책임을 지고. 그 얘기는 월요일에 이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오늘 정책위 경제다에서 국감 중요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요. 이번에 AI가 노벨상을 휩쓸었는데 문학상은 우리 한강 작가가 받아왔는데 다른 분야는 AI가 휩쓸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고요. 테슬라 지금 로보택시 발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친한계 세력을 키우게 되면 저 모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눈덩이가 깨지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의 국익적인 외교 활동을 뒷받침해줘야지 자기 세력이나 확인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반란을 꿈꿔? 이러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저 모임 때문에 한동훈 진짜 안 되겠구나, 얘랑 완전히 끝,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조찬 모임을 했어요. 그 어느 날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 계속 루틴하게 했던 그 모임을 나중에 너는 대통령이 순방 가는데 네 세과시 하려고 세력이나 모으고, 거기서부터 정말 각도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감정의 앙금이 막. 네, 지금 AI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휩쓸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위 로봇이라고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서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긴 한데 네. 또 과학상 쪽을 보니까 완전히 이번엔 AI가 휩쓸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이 우선은 노벨 물리학상에서 두 분이 받았는데 두 분 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의 기초를 닦으신 분들. 노벨 물리학상. 네, 노벨 물리학상의 호필드하고 네네. 제프린 전 교수, 둘 다 교수죠. 존 호필드, 제프리 힌튼. 네네. 존 호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고, 네네네. 제프린 힌튼은 이제 정년퇴직을 했죠.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네네네. 구글에서 수석과학자로 있다가 다시 토론토 대학으로 갔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제자들이 사실은 네. 딥마인드에 있고, 구글 딥마인드에 있고, 오픈 AI에 있고, 메타에서 지금 인공지능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현재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뭐 인공지능의 갓파더다, 대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노벨 화학상에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딥마인드가 사실상 받은 거죠. 딥마인드에 있는 딥마인드가 여러분 아시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곳이고 영국에 주로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기업이고, 이것이 이제 구글에서 인수되면서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이제 표현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받았고 2018년에 알파폴드를 만들었고, 이것의 목표는 뭐였냐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구조를 AI를 이용해서 그 유전자 구조를 밝혀낸다. 그래서 2020년에 알파폴드 2가 나왔고, 이 알파폴드 2부터 비상업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항체든 뭐 세포의 모든 단백질 구조를 다 밝혀서 지금 199개에서 연구진들이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알파폴드 4가 나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알파폴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파폴드 4는 뭐냐면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까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항암 치료제가 이 개발들이 대단히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에서 지금 구글 딥마인드에 사실 알파폴드가 받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산업과 AI의 결합이 대단히 가속화되면서 각종 네이처지의 이런 부분에서 신약 개발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저희가 더 오래 살겠죠. 그렇겠네요. 아니, 난 노벨 화학상을 AI 전문가가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걸 알파고 개발했던 그 회사가 발전해서 발전해서 원래 이 하사비스,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하사비스가 대단히 인류에 대한 기여, AI가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강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알파폴드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를 맞춰서 인류가 어떻게 더 이 병원균이라든지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하고 이거는 미리 계약된 조건이어서 이것은 비상업적인 대학기관의 특히죠. 대학기관의 무상으로 공급이 된 거죠. 놀라워요. 네. 저는 영리 기업인데 구글, 딥마인드도 사실은 영리 그렇죠. 기업이고. 근데 사실 구글이 뭐 그런 사회적인 워낙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기도 하는 기업이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무료로 공개하고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날씨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AI 시스템들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 제프리 힌턴이라든지 존 호필드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미래가 좀 두렵다.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노벨 이 화학상에서 받았던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인류의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이러한 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미세한. 네.
그리고 제프리 힌튼하고 존 허필드도 어떤 분들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오픈AI의 슈츠케버라는 사람, 지금 이제 독립해서 나갔지만 대단히 갈등을 했던 핵심적인 사실 구글 딥마인드에 있었고, 슈츠케버의 바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엇 슈츠케버가 오픈AI에서 샘 알트만하고 싸웠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AI 부분에서는 가장 석학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프리 힌튼이 직계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프리 힌튼이 했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볼츠만 머신이라고 해서 그가 개발했던 하나의 머신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딥러닝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확률적인 인공식명학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창안되면서 딥러닝들,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프리 힌튼은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물러났거든요. 나이도 이제 70세가 넘었고 사실 허리도 많이 아파서 항상 서서만 일했던, 거의 30년을 넘게 앉지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연구 활동에 기여하고 제자들을 키워냈다는 부분에서 덕망은 되게 높은데, 나오면서 이제 구글에서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연구에서 손을 떼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조금 AI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불렀어요. 당연하게 캐나다 총리가 직접 집에 가서 만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제프리 힌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국의 총리도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도 부르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불안도 하나의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술적 근거는 없거든요. 인류를 AI가 망칠 수 있다. 근데 많은 우리가 SF 소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감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프리 힌튼이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학술적 기여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제프리 힌튼이 틀린 것이 있어요. 2016년에 제프리 힌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의 기술 속도가 빨라져서 앞으로 5년 안에 2016년에 방사선학과의 교수들은 필요 없을 거다. 왜냐하면 AI가 엑스레이라든지 MRA라든지 CT 촬영한 것을 판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입생 의사는 안 받아도 된다, 방사선학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5년이 한참 지났잖아요. 방사선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 AI가 5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결코 AI가 도와줘서 방사선학과 교수들의 실력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거기에 1%라도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거라면 AI에게만 맡기진 않죠.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MRI를 찍어놨는데 암이에요, 그래요. 근데 누가 판단하는 거죠? AI. 저 사람이 한번 봐주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AI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사람의 어떠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확실성을 키워주는 것이,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킨다. 뭐 인간이 계산기를 쓰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엑셀을 쓰면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지는 거고, 복잡한 계산이 빨라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지금 올해 11시에 한국 시간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테슬라의 위 로봇이 이제 시작하는군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많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 AI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제프리 힌튼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고, 존 허필드는 제프리 힌튼처럼 멸망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기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식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AI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듀머리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은 두 양쪽에서 미국에서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프리 힌튼으로 대표되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으니 정치가 이것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제프리 힌튼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샘 알트만도 유사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AGI가 나타나서 인간을 능가시킬 것이다.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나오면서 정말 세상을 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여러분, 아직도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의 주장에 대한 주장으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가 그러니 더 빨리 AGI를
네, 보겠습니다. 차가 공개가 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AGI, 주시고. 네, AGI를 진짜 이쁘네요. AGI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둘 다 저는 양쪽 다 균형을 맞추면서 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벨상도 그런 의미겠네요. 한쪽에서는 알파폴드 문제를 해결한 AI 보여주고 그쵸. 다른 한쪽에서는 제프 린튼 네. 경고하는 네. 이 지식인도 네, 보여주고. 네. 그래서 대단히 상징적인 올해가 2014년 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국에서는 정말 값지게도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올해 2024년 노벨상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AI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그것도 물리학상, 화학상이라고. 네, 두 가지를 휩쓸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테슬라가 지금 방금 원래 11시에 공개하기로 했던 것을 거의 1시간이 지금 지난 11시 54분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늦게 시작한 건 원래 일론 머스크가 항상 행사장에서 10분 지각했던 것은 보통 국룰이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중간에는 이제 누가 다쳐서 이 응급차가 와서 환자를 싣고 나가는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하느냐? 로보택시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부분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차가 공개가 됐고 일론 머스크가 이 차를 타고 무대에 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차량에서 지금 여기서 관심 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운행하는 기술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는 차량의 디자인이죠. 이 차량의 디자인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지만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성장 기대치예요. 저 차를 가지고서 당장 어차피 로보택시는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저 차가 만약에 모델 2로 만들어진다라면 일반 차량으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시중에서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왜 이 성장 기대치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을 비판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들은 쇼츠도 많이 하고 공매도도 많이 하는 세력이라서 별로 안 좋게 보시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여기에는 연기금도 들어가고 펀드 매니저들도 들어가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큰 물량으로 올 때는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인 거고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인 거거든요. 근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있까? 하나는 테슬라의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매수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의 수익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테슬라가 매 분기 발표하는 수익률이 여러분 20%를 넘었다가 지금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분기별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P 레이시오가 즉 수익률 대비 주가의 비율이 지금 70%가 70이 넘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7이거든요. 10배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해 줄 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매도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는 왜 안 하고 있냐?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즉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놓은 이 스토리가 그래도 조금 과장은 있다 할지라도 믿을만하다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위에서 내리는 힘과 밑에서 올리는 힘이 서로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정체 현상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보면 항상 이벤트가 끝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 한 번도 예외 없이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들이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따르냐면 투기꾼들이 좀 따라요.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이 요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투기꾼들이 쑥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벤트가 끝날 이 투기꾼들이 싹 빠집니다. 그리고 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또 불안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가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항상 이런 이벤트 때는 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근데 로보택시 이번에 이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이건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은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로보택시가 가져다 줄
당장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테슬라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에 대한 전망치죠. 그러게요. 뭘 보고 그걸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 차량 자체가 흔히 말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가장 최고의 생산,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대단히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에 맞는 모습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양산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거는 여러분 2025년이 아닙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2026년부터 로보택시는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어요. 블룸버그가 이 공급망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을 조사하니 테슬라의 계약을 보니 2026년에는 되게 소량을 납품하고 대량 납품은 2027년부터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그렇다고 전혀 납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량을 납품하면서 뭔가 이 원래 초기 생산은 그렇거든요. 생산에도 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딱딱 떨어지면서 사이버 트럭도 처음부터 막 주당 2,000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100대, 200대 만들면서 이것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1,000대, 2,000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로보택시는 지금 현재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되게 소량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량을 제작하면서 차량의 완결성 있는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될 때쯤 그 다음에 2027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기 때문에 2027년 정도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고 보는 것이 2027년부터 2026년에는 몇 개의 도시에서 피닉스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아마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면 테슬라의 그 FSD 기술은 지금 아마 13이 오늘 공개가 될 거예요. 14나 15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욱더 자율주행의 기술이 완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완벽해진 기술들 FS13에서 즉 언슈퍼바이즈드 국가가 인정하는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핸들을 보지 않고도 이 차량으로 될 수 있는 레벨 4나 레벨 5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FSD13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는 판단이 있어요. FS13으로는 여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FS14나 15 정도에서 아마 본격적인 로보택시의 국가 허가가 정부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로보택시가 2014년, 15년, 그러니까 2026년,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본다라면 그때부터 수익성이 AI의 매출로서 증가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수익성의 포인트는 뭐냐면 비록 슈퍼바이즈드 인간의 감독하에서 되더라도 이 FSD13이 아마 오늘 공개가 되지만 이것의 본격적인 배포는 아마 2025년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2025년에 배포가 되면서 이것이 중국과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게 되면은 FSD를 구독하는 개인 차량에서 구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변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게 이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딱 뭐 디자인이 나왔는데 초견으로 어떠세요, 디자인? 뭐 우선은 조금 예상대로 나올 수 있었던 조금 각진 형태가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 각진 형태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로보택시는 오늘까지만 아마 로보택시라 부를 거고 이거는 로보택시는 여러분 일반 명사죠. 웨이모도 로보택시라고 부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름은 부르지 않을 거고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사이버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사이버 트럭과 같은 디자인적인 윤곽을 가질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캡이라고 계속 갈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FSD 언슈퍼바이즈드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질문이 나오니까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내년부터 가능할 거라고 전망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새로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주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미 웨이모와 관련돼서는
캘리포니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는 허가가 이미 저 웨이모한테는 나은 상태고 원래 이제 피닉스는 원래 좀 워낙 작은 도시니까 가장 먼저 실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웨이모에 대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럼 웨이모에게 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아마 처음부터 전면화해서 누구든지 우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실험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암시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 3하고 모델 Y 제가 정확하게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델 3하고 모델 Y에서 만약에 언슈퍼바이즈드가 이렇게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가능해지면 바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웨이모랑 다른 점 뭐냐면 웨이모는 로보택시에 특수하게 특수한 제장 차량에만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이것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일반 차주가 갖고 있는 모델 3나 모델 Y에 있는 FSD가 동일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차량의 어떠한 부분에 이번에 디자인된 거 지금 로보택시 공개된 거 있어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고 있지 않고 FSD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동일한 모델 속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사실은 운전자는 타겠죠. 하지만 손을 놓고서 내가 딴짓을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스마트폰을 봐도 되고 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도 되고 이렇다라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FSD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다 먼저.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대치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토리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엔 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트죠, 마이트. 마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부분들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화면들은 수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도로에서의 인간 운전에서 나오는 역주행이라든지 갑자기 급커브를 튼다든지 갑자기 스케이트보드를 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사실 자율주행이 극복해야 될 상황이 대단히 높다. 또는 이미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도전이 대단히 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속도만큼 FSD의 성능이 좋아졌다. FSD의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요즘 많이 한국 분들도 하시는데 FSD 타고 가서 유튜브에서 차량 찍는 걸로 이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저는 책에도 쓰고 있고 글에도 쓰고 있는데 미국의 FSD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들이 오늘 나는 몇 마일을 FSD로 인간 개입 없이 달렸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기록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엑셀 테이블만이 현재로서는 FSD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분명하게 FSD 그 11에서 12 올라올 때 확실하게 그 인간 개입 없이 달리는 길이가 되게 길어졌던 건 맞아요. 근데 12.1에서 12.2, 12.3, 12.5까지 올 때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약속했던 만큼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뭐 두세 배씩 좋아지고 있다는데 두세 배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서는 사실은 테슬라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만으로 추론해 본다라면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완만하게 좋아지더라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2.5 대비 FSD 13은 6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6배가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6배 동안 6배 길이 동안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서 이게 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데이터는 테슬라가 항상 약속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확연하게 근데 11에서 12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13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스튜디오에서 많은 차량들 속에서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로보택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모습들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모델 자체가 보면 저는 조금 미니 사이버 트럭 같아요. 미니 사이버 트럭 같고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것이 테슬라가 약속했던 25,000달러 이하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면 지금 이것은 모델 2하고도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대단히 매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뒷좌석을 자동으로 로봇이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때 네. 오버히트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운행의 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네, 택시. 택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행 중에 자동적으로 택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택시가 지점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로봇 팔들이 뒤에 좌석을 청소해 주는 또는 적정하게 들어졌을 그러니까 차량 뒤에 오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고 그 포인트 스팟으로 가서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자동 청소를 하고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테슬라가 특허를 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행의 모습들에 이거는 대단히 많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그러니까 주행도 주행이지만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이 했어야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아까 지금 코스트 말씀하셨는데 코스트 로우 코스트를 계속 강조하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정확한 액수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모델 Y나 네. 모델 3, 모델 S 이런데 다 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네. 로우 코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얘기를 계속 네네.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예요? 벤인가요? 벤인가 본데요. 벤이네요. 아 이거 나오네요 진짜로. 왜냐하면 로봇벤에 대한 사람들의 추론이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시판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크네요. 왜냐하면 로봇벤이 나오게 되면 이제 8명에서 10명 정도가 타게 될 거고 이것이 버스가 되네요. 그럼.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대중교통도 예려면은 우리 서울과 같은 데서의 대중교통을 교체할 수는 없지만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다. 5, 6, 7, 10명이 넘게 타겠는데요? 9, 내리네요. 이건 정말 이거는 10명, 11명, 12명, 13명까지 내리고 있어요. 지금 14명, 15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거든요. 15명 로봇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로봇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청계천에 보면은 유사한 지금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라이다하고 레이다가 없습니다. 레이다하고 라이다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온리,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 즉 비전 온리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 이건 평가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로봇이 택시가 일반적인 우리의 차량 크기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특수 제작된 하나의 밴으로서 이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추론을 했어요. 벤이 나올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나서 One More Thing 해가지고 근데 One More Thing 하기도 전에 벌써 공개를 하네요. 그거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 일부에서 예측했던 이 문샷이 있을 거라는 것에 로봇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로봇 택시만을 공개하지 않을 거다. 즉 조그만 차만 공개하지 않고 벤을 공개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의 질서 재편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막대하게 흔히 말하는 우버와 리프트가 하고 있었던 사업권으로 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옵티머스도 등장하네요. 옵티머스는 이거는 저는 등장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문샷 간다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것이 옵티머스가 나와서 물건 나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옵티머스를 지금 테슬라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옵티머스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동영상만 공개하냐고 얘기했을 때 지난 실적 발표 때 어떤 모 기업군들이 저기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복사를 해간다. 휴머노이드도 공개하면 복사해 갈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성능까지를 관찰한 다음에 복사해 가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동영상으로만 지금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네레이션 3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가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입장하고 있는 것. 일론 머스크가 오늘 계획 많이 했네요. 뭐 편지 봉투 같은 거 집어가지고 네. 가져가는 거, 뭐 화초에 물 주는 거 옵티머스가. 네네. 이건 이제 이미 촬영된 동영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편지봉투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가정에도 옵티머스가 들어와서 지금 가구잖아요. 우리 집에서 차를 끓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에 집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실물은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왜 하냐면 사실은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공장은 이미 공장이 작동된다는 것은 업무가 매우 루틴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우 루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면은 저는 옵티머스 로봇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은 대단히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뭐 뛰어다니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렇죠. 뭐 갑자기 우리 반려동물 고양이가 뭐 개가 뭐 이렇게 뛰어다닌다든지. 그리고 막 과자통 엎어가지고 막 사방을 튀고 이런 튀겨오고 또 부부가 막 싸우면서 막 뭘 집어 던진다든지. 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그다음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갑자기 점프를 한다든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옵티머스가 저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시장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조금 아까 가격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자동차보다 옵티머스가 더 싸질 거다. 당연하죠. 이건 스케일만 일론 머스크가 커지면. 계속해서 주장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이 시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제 여동생네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 공장을 거기에 옵티머스 하나 사라. 내가 그래도 테슬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하면 안 사죠. 안 사죠. 이것이 옵티머스가 여러분 몇 억 주고 어떻게 휴머노이드가 시장을 형성을 하려면요 이 비용이 최저 임금보다 싸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천만 원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4천만 원을 실제로 팔진 않고 초반에는 이걸 우리가 정수기 구매하듯이 얼마를 선입금을 내고 매달 내는 비용을 쓰겠죠. 그 다음에 3년 약정, 4년 약정을 하겠죠. 네. 근데 이 비용이 최저 임금보다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네요. 내가 로봇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생산비가 증가하는데. 정수기처럼. 네. 그렇게 렌탈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년 약정, 4년 약정을 해서 렌탈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장도 생산비를 올려가면서까지 비용을 올려가면서 자기 마진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로봇을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시장의 질서 재편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옵티머스까지 할 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직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네네. 부족해서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환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열려 있습니다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옵티머스가 이런 부분들이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많은 일자리들이 중국으로 이동한 것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미국에도 공장을 질 수 있다. 옵티머스가 돌아가는 왜? 중국에 있는 최저임금하고 비슷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제조공장, 제조업 자체가 미국으로 다시 온쇼링,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가능성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봇택시를 공개하는 행사의 이름이 위 로봇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위 로봇이었기 때문에 택시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전체 기술을 전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로봇 택시도 보여줬고 로봇 밴도 보여줬고 옵티머스도 보여주는 그래서 전체를 로봇화하는 사회가 얼마나 인류가 바라던 사회인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화려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이 춤을 추고 있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건 쇼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금 경쟁이 심합니다. 뭐 현대기아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또 오픈 AI가 투자한 피겨라는 AI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마존이 투자했던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대단히 많은 지금 휴머노이드 또 중국에도 많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을 하냐면 하나는 성능 경쟁을 하는 거고 하나는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갈 때만 기업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쓰게 되는 거지 남들에게 우리는 로봇 쓰는 기업이야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쓰는 기업은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계에서의 가격 경쟁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자체가 지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라는 거예요. 즉 배터리의 대량 생산에서 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배터리 산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해서 배터리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보이스톤 다이내믹스 훌륭해요. 근데 AI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FSD 기술이 지금 로봇택시에 쓰이는 기술이 옵티머스에 쓰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학습할수록 옵티머스의 지능도 좋아지게 점점 되는 더 같이 좋아진다. 같이 좋아지는 같은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모터, 테슬라가 직접 만들죠. 모든 로봇에. 문도 역시 날개형으로 열리네요. 네. 이것도 다들 예측을 했었던 건데 대부분의 테슬라남들이 하는 예측들이 맞아떨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너무 판타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굳이 뭐 이런 일이 대부분 그리고 맞았다. 시민들이 초청된 시민들이 직접 타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즉 전체 스튜디오 곳곳에 배치를 했고 누구든지 타볼 수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시연을 하고 있네요. 이거 우리 방송 시간 딱 맞춰서 이 발표도 네. 끝났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건데 아니, 네. 이거 진짜 붐이 좀 일어날 수도 있. 네? 붐이 좀 일어날 수도 네, 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꿈이 막 말했던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실적하고 연결되지 않고 실적 기대치 즉 투자자들의 기대. 인내심들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조금 더 1년 뒤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럼 나는 매도하지 말아야지. 네. 이것이 테슬라 주가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좀 참고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타보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실시간으로 너무 잘 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중간에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도시 전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네. 도시 전체에서 자동차를 싹 없애면서 파킹 거러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공원으로 파크로 바뀌는 걸 상상해 그거는 보세요 하면서 초록색으로 쫙 덮는 걸 보여요. 맞아요. 이거는 과거부터 도시 환경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면 여러분 주차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그렇죠. 수많은 주차장을 어떻게 우리가 도시 재생에 쓸 것인가, 새로운 인간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도시 발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다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정말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가 사실은 인간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도로 중심과 차량 중심의 도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재편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롭게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주는 거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인류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저는 하나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방송을 시작해서 또 테슬라의 로봇 택시와 옵티머스까지 좀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